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까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 복귀자들을 법적 조치하기 위한 효력 다지기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일부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9,200여 명 가운데 대표성 있는 전공의나 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 중심으로 찾아간 겁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까지 대동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더 확실하게 다져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병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이 지난 뒤 첫 정상 근무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은 초헌법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에 빗댄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같은 공세는 전공의와 교수, 대원이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 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차관이 어제 오후 연락처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지역 본부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식 발표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이번 대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데 이어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까지 사실상 컷오프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갈등도 폭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계 구심점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새 후보를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제안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현역 의원에겐 사실상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 통보와도 같습니다. 전략지역 6개 지역은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의 선거구도 전략 지역에 포함됐지만 친문계의 반발은 특히 거셌습니다. 이틀 연속 친문 핵심 인사를 겨냥한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전략 지역 지정을 친문 밀어내기로 규정하고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전날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세했습니다.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하며 자신의 거취는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비명계의 이탄 탈당에 이어 친문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공천 심사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 내홍 역시 잦아들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분당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내분을 수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확정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광주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서도 친명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 총선 후보로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선거구에 사위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한 만큼 오는 4월 본선에서 여야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후보로 출마합니다. 종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됐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곽 변호사에게 사실상 양보한 뒤 각각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친문계와의 갈등 등 개파 간 내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종로 공천 과정에서 노무현계 인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단합하고 사실 친 DJ, 친노, 친명, 친문, 그다음에 신진 인사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이 어쨌든 여기서 좀 대타협의 길이 생기길 빨리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호중, 박상혁 등 현역 의원 2명과 원외 인사 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구리와 김포 을의 공천장을 또 받게 됐습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지역구 4곳도 공개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 을에서 정우준 전 의원과
호남에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광주 동남을 현역 이병훈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배하며 호남 물갈이 바람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은 공천을 확정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현역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갑 유기홍, 경기 안성 최혜영 의원은 원외 도전자에 패했고 현역 이용선, 김주영, 소병훈, 이정문 의원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전략 공천 후보와 지역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젯밤 위원회 회의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지역구 배치가 포함될지 또 추가 현역 물갈이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인사들이 본선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현역 강세의 흐름은 이어졌지만 지역구 첫 탈락 사례도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등 24개 지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은 여전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 등 12명이 원외 도전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경북에선 재선 김석기, 송원석 의원 등 6명 가운데 5명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나빴던 곳은 부산입니다. 초선 이주환, 전복민 의원이 각각 김희정 전 재선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 달서병 초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첫 사례지만 그렇다고 정치 신인들에게 밀린 건 아니어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인위적인 물갈이보다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정부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 끝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현역 교체율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40%를 넘겼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남은 90여 개 지역의 후보 확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빼고 야당 우세 지역인 전북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에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래 오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미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2곳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이 인도 옆 낭떠러지로 떨어져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두고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SUV가 완전히 뒤집혔고
내부에는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서 SUV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는 인도 안전펜스를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대 SUV 운전자 등 5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15분 만에 진화했는데 현장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화재 직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사라진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로에 가축 사료가 흩뿌려져 있고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웅천읍도로에서 9톤 화물차가 갓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곡선주로를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전북 군산항 칠부두에서 배에 실린 화물을 검수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추락하며 이 남성도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안에 있던 직원 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이용료도 돌려주고 모델 사진까지 찍어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솔깃한 분들 많으실 텐데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준단 말에 A씨는 큰맘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해준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돼서 그러면서 그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씨는 일주일에 3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 뒤에 환급된다더니 나중엔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후기 사진만 찍으면 환급해준다고 밀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그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들 부설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언론에서 직접 계약했던 지점은 최근 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말이 자꾸 틀려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분한테 조금 더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환급 조건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한 시점에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지. 목표 달성 시.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계약 위반이지. 이미 4달 넘게 기다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과 또래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올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81살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건강검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 병원으로 향하는 헬기를 타고 나서야 백악관은 정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검진 결과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며 건강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1942년생으로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로 기록된 미치 맥코널은 오는 11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정통 보수로 트럼프 측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맥코널의 사퇴와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대비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One of life's most underappreciated talents is to know when it's time to move on to life's next chapter. 바이든보다 4살 어린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바이든의 나이를 공격하며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And then he walks off. You ever notice he always goes like this?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보고서를 낸 로버트 허 특검이 다음 달 의회 출석을 앞두고 있어 바이든의 고령 논란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 도네츠크주 요충지 아우디 이우카에 이어 근처 마을에서도 연이어 퇴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국영 TV 방송에서 러시아군에 점령된 격전지 아우디 이우카 근처의 세베르네 등 두 마을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세베르네에서 강렬한 전투가 전날 저녁과 밤에 계속돼 러시아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뒤 처음으로 발칸반도를 찾아 이 지역 국가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남동부 유럽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 무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발칸 국방 포럼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등 서부 발칸 국가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나발니의 부인은 푸틴 대통령을 괴물이라며 투쟁을 다짐했지만 남편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보리소브스코의 묘지. 사망한 지 열 나흘 만에 나발리가 묻힐 곳입니다. 눈 덮인 묘지에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 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모스크바 강을 건너 2.5km가량 떨어진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전통에 따라 신부가 주재하고 참석자들이 고인의 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치러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I'm not sure yet whether it will be peaceful or whether the police will arrest those who have come to say goodbye to my husband.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선 나발리의 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괴물이라 부르며 서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푸틴에게 타격을 입힐 수 없으며 조직적인 범죄와 싸우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are not dealing with a politician, but with a bloody monster. 나발리의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어느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앞서 나발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를 것을 협박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출산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이제 0.6명대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합계 출산율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좀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떨어진 건데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겁니까,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60년대 출생아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생존하신 분이 한 850만 명,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는 조금 줄어서 지금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계신 분들이 한 8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은 2020년대생은 아마도 한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000만 명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4분의 1 정도 준 것이고요. 예. 사실 2000년대 한 500만 명 정도, 그거보다는 한 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초고령화 사회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인구 구조 전체가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2040년대 중반쯤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다. 죄송합니다. 정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 지출을 하기 위한 어떤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는 또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2060년 가면은 정부 부채가 200% 정도 된다. 그러니까 GDP 대비 2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하고 정부 부채 200%는 거의 IMF급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부채란 것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200% 이상 부채가 난다. 예.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누가 이제 세금으로 걷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미래에 세금 걷은 것들이 사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에 떨어진 거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거 이 조화로 흔히 말하는 합쳐진 효과 때문에 결국은 경제 위기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출생률 자체가 낮아진 것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생 그리고 50년대생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경제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굉장한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왜 노인의 나라, 초고령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생률이 계속 이렇게 저하하는 이유나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들으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경제 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식들을 너무 흔히 말하는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부양 부담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학계 출산율 같은 거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이거는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정치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만 해도 식료품 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굉장히 집값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흔히 말하는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가지고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의견 그렇다 얘기해서 그다음 대학 문화 자체가 이제 줄 세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도 물론 이제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를 그만큼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지금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가 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고 간병비 같은 것들은 지원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그다음에 외식비, 식료품비,
뭐 의료비 모든 것들이 사실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노후 준비가 어렵게 되고 노후 준비가 어려우면은 사실 애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애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예. 게다가 소득은 사실은 이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은 부양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을 감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특히나 또 최근 세대들의 문제인데 최근 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 부양에 대한 또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이 부양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명씩 늘어나는 것들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을 좀 회피하고 그다음에 자식 낳는 것도 좀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조사들 같은 거 보면은 경제적 요인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경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기 지난 1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80조,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좀 정책에 좀 어떤 점이 이런 효과에 좀 발휘를 못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에 좀 입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 굉장히 빨리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같은 것도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식도 낳고 미래 세대한 흔히 말하는 미래 세대의 어떤 성장 사다리 타서 또 흔히 말하는 소득 변화 같은 것도 있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사실 기존까지 정책들은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철학, 흔히 말하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설문조사 나오는 것들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 보면은 결국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아까 좀 말씀 안 드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 결국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것에 대한 또 흔히 말하는 실직에 대한 불확실성, 그 실직 이후에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다 겹치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것들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이런 체계이 기반이 돼야 결국은 흔히 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에 맞춰진 좀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국민연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2042년에는 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이 의무 가입자보다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갈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쌓은 것을 이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과식이란 것은 옛날 그 흔히 말해서 이제 1970년대 이전에 스웨덴 같은 그러니까 북구 유럽 사회에서 많이 쓴 것인데 당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세금을 지급하는 이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적립은 해나가지만 결과적으로 흔히 말해서 이 부과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고갈이 되면은 이 돈을 흔히 말해서 그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갈된다라는 얘기는 이 적립하는 금액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진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 대체율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 설계할 때 좀 임금을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기다 보고 그때는 인구 전망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2번에 걸쳐서 소득 대체를 좀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인구 고령화의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연금이 나가야 되는 것에 비해서 연금 쌓는 속도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부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정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연금 고갈이라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결국 재정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채널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더 내고 더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각계에서 개혁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난관은 좀 어떤 거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난관은 세대 간 갈등이죠. 아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기 가입자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부터 내시는 분들은 소득 낸 것에 비해서 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느냐, 혹은 지금 과거에 많이 받았던 분들을 좀 깎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로 두 가지 부분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젊은 세대들의 어느 일정 부분의 희생, 그리고 그것들 지금 노령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 개혁이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는 데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 추세가 회복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결부돼 있고 결국 이건 정치랑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누군가 혜택을 보고 결국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교수님.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는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퇴출도 불사하겠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이 증시 부양을 위한 대책이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것은 약간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시 퇴출이란 것은 사실 조금 하기 어려운 제도긴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 퇴출이란 것은 흔히 말하면 상장 폐지 이야기하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또 막심하거든요. 기관도 들어가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막심하다. 결국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현 원장님 하는 말씀은 결국은 그 이전에 그저께 나왔던 어떤 방침들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자면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거래소라든지 이런 공시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강제하는 측면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실 상장 폐지까지 혹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려될 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조금 어려운 플랜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강제하려는 다각적인 스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화될 만한 정책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지만 만약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퇴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흔히 말하는 장부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업이 재무제표에 있는 장부가랑 주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장부가는 기업이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장부가는 결국 기업이 투자한 것이라든지 현금 유보한 것이라든지 배당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시가는 사실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죠. 또 시가란 것은 어떤 경향이 있냐라고 하면은 현금 몇 년간의 현금 흐름에 관한 관점도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하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배당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흔히 말해서 상충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업들이 최적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논의가 되는 것들은 이제 배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배당이 너무 작고 이것이 주주환원이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님이 이제 이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는 투자를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배당만 늘린다고 해서 또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배당을 늘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주가란 것은 이런 배당 더하기 미래의 투자 성과이기 때문에 투자를 또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배당을 또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은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장부가 대비 어떤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표 자체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나 이 시장이란 게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뭐 꼭 배당 늘린다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쉽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이야기도 좀 꺼냈거든요. 이사회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사회는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충실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잘 가는 것에 대해만 신경을 쓰면 되지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이사회는 결국 기업의 경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주주 환원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복형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주 비례의 원칙이라고 최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소액 주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소액 주주까지 손실을 안 보게끔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는 평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소액 주주라는 게 한 주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여러 주를 가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다 보호하는 것들은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닌 그러니까 일부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보호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강화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들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큰 틀에서 원칙상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법적인 부담, 이사에 대한 법적인 부담, 경영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 실제적으로 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실효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미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 3.2%로 나왔습니다. 또 되게 잘 나온 거죠, 교수님? 예, 그 3.2% 정도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4%대가 넘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경제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흔히 말해서 골디락스 시나리오라 그러는데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높은 상태에서도 금리 인하할 때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3.3에서 3.1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기본적으로 2.5%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있어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이야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내일 그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그 가격 지수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되는 상황인데 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지,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사실은 금리 인하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작년에 결국은 그러니까 FOMC의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올해 한 3번쯤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고 그 시점이 3월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3월쯤 되면 약간 좋겠다는 기대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3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1월 FOMC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3월에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3월 인하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라든 것들이 우리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들이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 그러니까 3월이 아니면 5월인데 5월 인하론도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비의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고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들은 공급할 때 물건 가격을 조금 높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소비한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도 물건 가격을 높게 주고 이런 흔히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소비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 자체가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5월도 지금 PC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나 흔히 말하는 개인의 소비를 기준으로 한 어떤 물가 지수 같은 게 나오면서 만약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6월도 그러니까 5월에서 점차 6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남은 시점들이 3월, 5월, 6월, 상반기엔 3월, 5월, 6월인데 아마 6월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늦춰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계속
그 연준 관련 인사들이 최근에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가 아무래도 안 잡히다 보니까 너무 빠른 너무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갖지 말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금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소비를 기반으로 한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점차 6월 뭐 더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까지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간밤에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뭐 GDP 발표 영향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주신 PC 관련 발표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주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라면 이전에 좀 투자했던 분들이 내가 내일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많이 팔거든요. 오늘 많이 흔히 말하는 수익 실현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향성들이 좀 보이고 있다. 결국은 지표란 것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주는 요인이고 특히 최근의 지표들은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연준의 정책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밀접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미 최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얻은 분들이 조금 흔히 말하는 매도를 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 오늘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 물가 지수 발표, 그다음에 고용부 지표 발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업률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업수당 관련 지표들도 내일 나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이나마 약보합세를 보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상수도관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적합 인증을 못 받은 녹물 억제 장비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는데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썼습니다. 이성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 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라 장터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들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증된 제품을 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 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해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택배 과대 포장 규제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비상제동장치 설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어제 고령 운전자가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몰았을 때 추돌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추돌 사고가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5,142건으로 49.7% 급증했는데 비상제동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경우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치를 장착해 실험한 결과 관련 사고는 22.5%나 급감했습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임시 소방수로 투입된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21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과 태국의 월드컵 지역 2차 예선 홈경기 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이어 다음 달 26일 한국 시간 밤 9시 반에 태국 방콕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를 시작으로 9개월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 2년 연속 우승에 빛나는 울산과 탄탄한 전력 보강으로 명가 재건에 나선 전북은 누구나 꼽는 우승 후보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이제 거론되는 팀들이 있겠죠. 뭐 전북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근데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하위권한테 또 경기를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검증된 지도자 김기동 감독과 역대 최고 용병 링가드가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서울도 3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효 매직이 살아있는 광주와 김학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제주, 알차게 선수를 끌어모은 대전 등이 다크호스로 손꼽힙니다. 승률을 높이면 우리 제주의 성적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원정팀이 어렵지만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에서 182경기 29골,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32경기 6골, K리그로 날아온 링가드에게 축구팬들의 기대가 쏠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10달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한 점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경남에서 19골, 대전에서 17골을 넣고 전북이 합류한 티아고와 브라질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었던 울산의 마테우스 등도 놓치면 안 될 특급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지난해 충격의 강등으로 어색한 K리그2에서 시즌을 맞는 수원 삼성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언하고 K리그1 복귀를 꿈꿉니다. 제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내용, 선수들의 멘탈 모든 면이 180도 달란 축구를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난해 아쉽게 승격 기회를 놓친 부산과 오스마르와 고묘열 등을 영입한 서울 이랜드가 수원과 경쟁할 팀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시즌 K리그는 5년 만에 관중 300만, 12년 만에 경기당 10,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기록을 썼습니다. 특급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와 상향 평준화를 이룬 팀 전력은 플러스 요인으로 팬층이 두터운 수원 삼성의 강등은 흥행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늘빛이 종일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큰 추위는 없는 상태지만 3일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에 최고 2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3일절 연휴 동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내일은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